네, 422페이지 계약법 강론입니다. 강론. 계약법 강론에서는 매매의 효력 그리고 담보 책임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임대차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하고 그렇죠. 자, 매매는 뭐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뭐 한쪽은 대금 지급, 한쪽은 물건을 넘겨주고 이런 거죠. 낙성, 서로 간의 의사표시만 합치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쌍무, 서로 간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불요식, 특정한 요식행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유상, 서로 간의 대가 관계에 있는 어떤 재산적 출연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을 서로 미리, 그죠? 미리 이제 약정을 걸어놓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뭔가를 물건을 사고 할 때 계약금 뭐 예약을 걸어놓는다 할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금전 주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계약금. 보통은 이게 계약금이 몇 %여야 되느냐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실무상 한 10%, 그리고 좀 더 계약을 내가 그러니까 계약금 이건 내가 확실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면 한 20% 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계약금을 걸기는 하는데 이게 뭐 반드시 걸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계약 처리하시다 보면은 보통은 뭐 145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대강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중도금이 50%에 잔금이 40%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매수인이 나는 이거 반드시 사야 되겠다, 딴 사람한테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럴 땐 계약금을 한 20%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도금과 잔금을 한 방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예 계약금 없이 두 번 나눠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1억짜리면 5천, 5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앞전에 줬던 5천, 처음에 준 5천이 이게 계약금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계약금 없이 바로 그냥 이행에 들어간 건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계약금으로 보진 않아요. 5대5로 나눌 때는 그건 계약에 바로 착수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계약금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충 10%. 요거는 요물계약이다. 요거는 반드시 돈을 10%면 10% 줘야 돼요. 그냥 내가 계약금 10% 주는 걸로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돈을 내놔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특정한 물건을 내놓고 그래야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주된 계약, 그죠?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이거죠. 본계약이 있고 거기에 계약금 계약이 딸려 있는 거지 계약금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MOU 들어보신 적 있죠? LOI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는 Letter of Intent라고 해서 의향서라고 부릅니다. 의향서. MOU 요거는 양해각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은 해요. 둘 다 본계약은 아니에요. LOI는 그냥 의향서. 내가 이 물건을 살 의향이 있다는 것만 밝히는 겁니다. 의향서. 양해각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의향서를 여러 명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향을 받은 것들 중에 제일 이렇게 계약이 좀 적극적인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명한테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요렇게 그 사람하고 체결하는 게 양해각서예요. 왜냐하면 본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처리하는 게 맨날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리하시다 보면 진짜 돈 되는 건 아파트가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그죠? 그런 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사무실 임대료 내고 그냥 직원 월급 주고 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지. 진짜 돈 되는 건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매매한달지, 그죠? 회사를 매매한달지 뭐 이런 거에서 돈이 나오는. 부동산 중개인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공장 매매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할 때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거 뭐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공장에 이게 부지가 어떻고 그리고 여 안에 있는 창고는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기계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다 좀 조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의향을 밝힌 10명이 다 와가지고 그거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이 정도 공장이면은 한 10억쯤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에 9억, 8억, 7억, 6억 이렇게 쭉 있으면은 10억짜리하고 일단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10억짜리가 와서 진짜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는지 얘가 조사 좀 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매도인 측에 이 공장도 와보고 기계도 확인해보고 뭐 여러 가지 서류도 보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얘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비밀 엄수 의무 같은 것들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얘가 제공해주는 자료, 얘는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서로 간에 의무를 기재해 놓죠. 그게 양해각서예요.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된 거. 오케이, 뭐 이 정도면 이거는 내가 10억에 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한 9억 5천 이상은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억 5천에 오케이 팔기로 됐다. 그때 체결하는 게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을 수 있는 게 의향서. 그 다음에 의향을 밝힌 사람들 중에 한 명하고 딱 집어서 그거를 보통은 우선협상 대상자 이렇게 부르죠.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누가 선정이 됐고 어쩌고. 그게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게 요거. 그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기계도 조사하고 뭐 하는 게 실사. 듀 딜리전시라고 불러요. 실사를 딱 거친 다음에 체결하는 게 본계약. 그죠? 본계약을 딱 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등기도 넘기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완료. 그거를 계약이 클로징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돈 주고 다 받고 다 끝났다. 그 상태가 클로징이에요. 클로징. 마감. 이렇게 부릅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죠. 아는 척하기 좋잖아요. 그죠? 상대방한테. 뭐 양해각서 뭐 하나 작성할까요? 뭐 어쩌고 뭐 이러면. 자, 이 계약금을 딱 줬을 때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제일 처음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누군가가 계약금을 받았다 이 얘기는 둘 간에 뭔가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를 입증한다 이 뜻입니다. 계약이 그래서 그거를 증약금 불러요. 계약금의 최소한의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약금이 있어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 법에 딱 정해진 효력이 이 계약금을 딱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뭐 채무불이행이고 뭐고 필요 없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요거에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없앨 수 있어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앨 수 있어요. 어떤 채무불이행이나 어떤 사유 묻지 않고 그냥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약금의 효력이에요. 그냥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내가 이거를 1억에 사면은 시세 차익을 한 3억쯤 볼 거라고 딱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1,000만 원 줬어요. 근데 내일 모레 이게 개발 제한구역을 묶인대. 토지 허가 구역을 그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무슨 채무불이행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무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는 그냥 계약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계약금의 효력이에요. 근데 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위약이 뭡니까? 계약을 위반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해약금의 성질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인 거고 위약금이라는 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이든 나든 뭔가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뭐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해제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손해 액수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기가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럴 때 저 위약금으로 딱 특약을 맺어 놓으면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을 상대방이 너 채무 불이행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 계약 해지하고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액수가 산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간주해서 그냥 몰취하고 끝내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특약이 필요합니다. 위약금은 특약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당연히 있는 성질인데 이거는 특약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이거는 채무불이행 필요 없어요. 그냥 당사자가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그럴 때 그냥 주고 땡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특약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은 저 계약금을 몰취하고 그냥 손해배상을 다 받은 것으로 간주시켜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예컨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어요. 내가 계약금 받은 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실제 발생한 손해가 1억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특약은 해놓은 거예요. 저거밖에 못 받아요. 1,000만 원밖에. 예. 특약을 해놨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위약금으로 딱 특약을 해놨으면 내가 손해가 많아도 그냥 저 1,000만 원입니다. 위약금으로 해놨으면. 그러니까 저거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특약을 걸어야 돼요. 이거 그냥 부동문자로 인쇄된 그걸로 그냥 찍찍찍찍 나온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효력이고 이건 법에 의해서 이거 손해배상 액수 산정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만에 하나 상대방이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내가 계약금만 몰취하는 걸로 내 손해를 다 전보받을 수 있겠나 딱 생각해봐서 100% 이거는 내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싶으면 저거 약정하면 안 되겠죠. 특약을. 그런 겁니다. 요거는 특약을 해야 되고 요건 특약 없이 바로 될 수 있고요. 매계약을 하면 상대방의 매도인은 재산 넘겨줘야 되고 그죠? 넘겨줄 때까지는 과실 취할 수 있고요. 계약한 다음에 넘겨줄 때까지. 그리고 매도인은 돈 줘야 되겠죠. 그죠? 돈 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 대금은 어떻게 주느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금 지급 거절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매수인이에요. 오타입니다. 책을 좀 보시죠. 420페이지. 매매.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는 낙성 쌍무 불효식 유상계약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다루실 부분이다. 이거죠. 현실 매매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겁니다. 계약과 동시에 그냥 교환되는 거. 그죠? 그렇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자, 매매의 성립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을 지급을 약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매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균분한다. 2분의 1씩 나눈다 이겁니다. 균분이라는 얘기는. 자, 매매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이란 의의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별도의 계약이다 이거죠. 매매 예약.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계약이다. 매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예약은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으로 나뉜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만이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편무예약이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쌍무예약이다. 그러니까 예약권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약권을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 본계약 체결하자. 그러면은 바로 본계약 체결돼야 됩니다. 그게 예약이죠. 그리고 일방 예약이냐 쌍방 예약이냐 있는데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고 쌍방 예약은 모두 가지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한다. 보통 매수인 쪽에서 예약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죠. 자, 매매의 일방 예약이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의 행사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계약이다. 예약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딱 갖는 게 예약 완결권이죠. 예약 완결권이란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의사표시 권리예요. 그래서 형성권이죠. 자, 이거는 행사만 하면 본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본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이거죠. 예약 완결권이 행사되면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물권을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이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뭐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등기를 많이 하두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이렇게 돼 있죠. 10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대상이 돼요.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그랬죠. 제척기간은 법원에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지급하는 유가물 또는 금전 이런 거고,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하죠. 작년에 딱 안 나왔네요. 28회까지는 나왔다가 올해 나올 수 있겠죠. 보통 기출문제 공부할 때 이제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작년에 났던 거 올해 또 날 수 있어요.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출문제 공부할 땐 직전 연도에 난 거는 보통 빼거든요. 안 나거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직전 연도에 났던 것도 또 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23회, 24회, 25회 계속 났잖아요. 그죠? 직전 연도에 났던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데 직전 연도에 안 났다. 그건 특혜 2급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28회 났는데 29회 빼먹었다 이겁니다. 올해가 30회죠. 올해 날 수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 기타의 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요게 지문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근데 작년엔 안 나왔다. 이거죠. 작년 문제가 조금 별로였어요. 작년 문제가 지엽적인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요한 거에서 많이 나요. 중요한 거. 근데 작년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몰라도 지엽적인 거에서 제법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문이 개별적으로 기억나는 건 아닌데 어떤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내가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떤 느낌이 계속 들었냐면, 이런 걸 왜 내지? 이런 지문을 왜 내지? 이거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풀면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든 게, 이 정도 수준이면은 80년대 사시 수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사실. 이런 것까지 낼 필요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든 게, 이거 절대 이거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야 뭐 사실 큰 부담이 있어서 들어가서 시험 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붙어야 되잖아요. 시험도 전략이거든요. 전략이 저는 반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그건 기본인 거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수험 기간은 확 달라집니다. 정말.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우면 10년도 가요. 10년도. 왜 그러냐면 항상 여기가 합격권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항상.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면 가요. 문제는 요 윈도우 셀링, 유리천정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또는 1, 2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컨대 2년 3년을 공부했는데 한두 문제로 떨어졌다는 것은 2년 3년 동안 내가 쌓아온 그런 어떤 그 기초 또는 방법론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1, 2점 차이로 떨어졌다, 5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렇게 근소하게 떨어진 분들은 아예 근본부터 바꿔야 돼요. 차라리 민법 40점으로 떨어져 괜찮아요. 그거 어차피 제로니까 새로 시작하면 돼. 근데
한두 문제의 차이로 떨어진 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시 얘기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그밖에 없으니까 사시도 그래요. 왜 10년을 공부하냐? 얘가 바보냐? 아니거든요. 저하고 친했던 양반 중에 이 양반이 있었어요. 어떤 양반이 있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일 잘 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 잘 딱 붙었는데 4학년 올라가서 뭐 학교 수업 어쩌고 하고 하느라고 4학년 때 떨어지죠. 근데 4학년 때 떨어질 때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어요. 10년 걸렸습니다. 결국에 못 붙었어요. 그냥 신림동 떠났습니다. 막걸리집 했어요. 막걸리집. 서울법대 나와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십 점 차이로 떨어졌냐? 아니에요. 한두 개 차이로 떨어져요. 근데 자기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밀어붙이니까 맨날 한두 개예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 만에 붙겠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전략이.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 붙으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여기에 칠판에 주로 써놓는 게 목차잖아요. 목차. 그죠? 목차 중요합니다. 목차. 내가 지금 어디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그냥 지문만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문만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외워진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뒤섞입니다. 이게. 뒤섞여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꾸역꾸역 막 집어넣죠?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어떻게 뭐가 되는데 몇 과목, 하여튼 한두 과목은 이게 빵꾸가 나니까 문제예요. 한두 과목은 빵꾸가 나니까. 그게 빵꾸가 안 나려면 모든 과목에서 최소한 굵은 목차, 중목차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내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디쯤 내가 지금 목차에 진행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라니까 이게 이거 붙이는 거. 그러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내가 여기쯤 가고 있고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시험만 보고 땡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이게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자산이에요. 자산. 뭘 갖고 나중에 장사할 겁니까?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죠? 이거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죠? 지금은 직장인 시대가 아니라 뭐 오늘 뭐 출근하다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뭐 삼성은 뭐 50세가 되면은 뭐 인사팀하고 면담하고 뭐 고과 최하로 주고 뭐 전화 뭐 그만 받게 하고 뭐 쫓겨내고 뭐 이러잖아요. 삼성도 그런데. 100세 시대에 50에 직장 나가면 50년을 뭐 합니까? 그죠? 우리나라처럼 연금도 삐리삐리한 나라에서는 어쨌든 내가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그죠? 인구는 많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의 극대화 그리고 또 지금 분위기 싹 보면은 이제 또 북한하고 어떻게 좀 잘 좀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뭐 남북 경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남한의 역동성도 그만큼 커질 거고 그러면 부동산 개발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붙으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만일에 좀 약간 공부를 등한히 해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 떨어지면 징역 1년에 벌금 뭐 3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단 1년 징역이잖아요. 1년 공부 더 해야 되니까. 그죠? 벌금은 왜 또 1억이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학원비 또 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그죠? 거기에다가 또 1년 먼저 공인중개사 시작했으면 최소한 1년에 5천 원 벌겠지. 그죠? 그거 5천에다가 그죠? 또 정신적 손해배상도 있잖아요. 위자료.
그죠? 충격, 그 스트레스, 주변에서 너 아직도 공부하니? 맨날 이렇게, 그 늙었어, 떼갔어? 뭐 이런 얘기.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법대 다닐 때, 야 그거 뭐 사실 그거 뭐 되겠냐? 뭐 아직도 공부해? 법대만 들어가면 뭐 붙는 줄 알아. 그러더니 나중에 딱 붙고 나니까 사촌 형들이 너는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죠? 아무나 되냐 뭐 이렇게 쫙 보다가 딱 되고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의구심 공인중개사 너무 많잖아. 그거 폐업하는 거 뭐 수도 없다는데 그거 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합격한 다음에 멋지게 사무실 쫙 차려놓고 거기에서 딱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딱 사업을 잘하는 모습 또 거기다가 벤츠 딱 끌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너는 잘할 줄 알았어. 이게 인상.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그죠? 똥징계를 지구라도 장에 가는 거고 해가 지면 장에서 아무리 말려도 잡아도 그냥 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인 거죠. 사마천의 사기에 그런 말이 그런 일화가 있죠. 그죠? 자, 계약금. 요물계약이고 종된계약이다. 자, 그다음에 증약금. 이거는 최소한의 의미라고 했어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해약금. 요거는 계약금을 주면 그죠? 요거는 당사자가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포기하면 그게 해약금이에요. 그죠? 그게 해약금입니다. 그리고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은 직접 돈을 줘야 돼요.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것도 판례 셋째 줄에 있죠. 그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정했어요. 근데 일단 1,00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거예요. 매도인이 수령한 1,000만 원의 2배를 배상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5천만 원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계약금을 1,000만 원만 줬고 그 이후에 나 1,000만 원 뭐 포기할 테니까 이거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또는 받은 쪽이지만 2배 돌려주고 그만두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금 계약이 어때요? 5천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그 2배 1억 내놔라 이렇게 소송이 낸 겁니다. 지금. 그럴 때 판례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교부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1억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1억 줘라. 자, 그리고 위약금. 이거는 위약금은 의무 위반이 있을 때예요. 누군가한테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자,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을 교부받는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위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배액을 상환하고 교부한 자는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몰수하는 형태.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특약이 필요하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 액수를 일일이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그 금액으로 픽스해서 보는 겁니다. 그냥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예컨대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실제로 손해가 100만 원이 났든 500만 원이 났든 상관없이 1,000만 원 몰취하는 걸로 손해배상이 다 배상된 걸로 본다 이 뜻이죠. 그래서 특약을 해야 된다 이 뜻이고요.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것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 필요 없어요. 그냥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돼요. 손해가 있다. 그죠? 그거만 입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계약금보다 커도 계약금만 몰취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을 딱 하게 되면.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위약금에 대한 특약이 없다. 손해배상 예정에 특약이 없다. 이럴 때는 실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좀 해서 특약을 걸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자, 그 다음에 565조
보면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교부자는 이걸 포기하고 받은 자는 이거 2배를 돌려줌으로써 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의무 위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해약금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에 보시면 계약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자는 2배를 보상하고 수령자는 3배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금 몰취 없이 그냥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자유롭게 이것도 돼요. 이것도 뭐 당사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의 효과 해제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중도금을 보통 주면은 우리가 계약에 착수했다고 봐요.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 계약이 있었다는 정도밖에 안 되고 중도금을 주게 되면은 더 이상 계약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행에 착수해요. 그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중도금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함부로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밖에 안 된다? 누군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밖에 안 된다 뜻이에요. 아시겠죠? 중도금 이상을 받았으면 이때부터는 채무불이행에 있을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도금 받기 전에는 뭐 채무불이행 이런 거 필요 없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중도금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행의 착수 전의 해제는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금 포기 배액 상환으로 그냥 해제할 수 있고요. 서로 간에 뭐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원상회복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행의 착수인 경우 있죠. 또 이행의 착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또 동그라미 2번 중도금을 이행기보다 앞서서 지급했다. 3번 중도금 일부에 가름해서 뭐 채권을 양도했다. 그리고 4번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까지 동행할 수를 촉구했다. 1, 2, 3, 4번이 다 뭡니까? 중도금 얘기예요. 그죠? 중도금 또는 잔금 요 얘기입니다. 1, 2, 3, 4번 다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패키지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중도금을 받았다. 그죠? 중도금을 앞당겨서든 하여튼 받았다. 그죠? 또 중도금 일부를 대체해서 채권을 넘겼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이행에 착수한 거니까 요거 지나면 함부로 해제 못해요. 그 다음에 아닌 거 이거는 요런 행위가 있어도 그냥 속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또 의무 이행을 촉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소송 제기 그래서 승소 판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에요. 촉구했다거나 아니면은 승소 판결 받았다거나 이게 이행에 착수라고 보진 않는다. 대금 지급 소송 이런 것도 승소 판결 받았다.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승소 판결 받은 거 다 아닙니다. 다 뭐예요? 승소 판결이 있어야 손치더라도 이거는 이행에 착수 아닙니다. 이건. 근데 왠지 승소 판결 받으면 뭔가 제대로 시작한 것 같잖아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 요거 계약금 매우 중요하니까 올해 시험에 100% 납니다. 100%.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계약 비용에는 뭐 토지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감정 평가사들도 뭐 시험 많이 보죠. 계약서 작성 비용. 저도 옛날에 계약서 작성 무지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그 원래 주 전공이 이거예요. 계약서, 계약. 계약. 그래서 계약서는 많이 작성해봤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 비용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매 효력에 보시면 아주 뭐 그냥 뻔한 얘기들 써 있어요. 매도인은 뭐 해야 되느냐? 재산권 넘겨줘야죠. 그죠? 동산이면은 인도,
동산, 움직이는 물건이면 넘겨줘야 되고, 그죠? 부동산이면 등기입니다. 등기.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죠. 그냥 뭐 말로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의 재산권을 매도할 수 있느냐? 있어요. 채권계약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채권계약은 타인의 물건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뭐 예컨대 이재용의 집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채권계약에 못하겠습니까? 못 넘겨줘서 그렇지. 그죠? 계약 이행 시까지 내가 그걸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고요. 동시행관계,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목적물 인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실, 요거는 넘겨주기 전까지는 자기 거죠. 넘겨주는 것,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그냥 수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이행기 후의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인도할 필요가 없다.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그냥 매도인이 그냥 가지면 돼요. 다만 대금이 완납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매수인의 의무, 돈 줘야죠.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제일 크겠죠. 그리고 이행기한이 있다. 이거는 당사자에게 똑같은 기간이 있다고 그냥 봐준다 이 뜻이에요. 이행기한이 있을 때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의무 이행의 장소는 대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이제 특정물 채권일 때 이렇게 하죠.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한다. 그런데 매매 목적물이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서 주고받으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의 주소. 특정물 채무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 지급받는 건 인도 장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조문 정도인데 매매 목적물의 매수한 권리를 잃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사봤자. 그러면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는 조문들만 보시면 돼요. 매수인의 의무는 뭐 585조, 586조, 7조, 588조 이 조문들이 박스에 있잖아요.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뭐냐? 담보 책임. 자,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한쪽은 돈을 주고 한쪽은 물건을 줘야죠. 돈 주는 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은 존재하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없달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은 존재하니까 이거 가지고 별로 따질 건 없어요. 문제는 물건 주는 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건 주는 쪽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겁니다. 담보 책임. 권리의하자라는 건 뭐냐면 권리의하자라는 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소유권 같은 거죠. 소유권 같은 권리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넘겨줘도 상대방 매수인 쪽에서 제대로 된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요겁니다.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건 자체의 문제.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권리하자는 물건에는 문제가 없어요. 물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넘겨봤자 상대방이 제대로 된 소유권 같은 걸 취득하지 못할 때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타인 물건 매매예요. 예컨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펜? 뭐 하여튼 전자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매도한다. 이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게 제 겁니까? 제 게 아니잖아요. 회사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상대방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건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건에 문제 없어요. 요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거. 요 차이, 요게 기본적으로 딱 나누시면 돼요. 물건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물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 같은 걸 제대로 취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건을 넘겼어요. 근데 물건 자체에 뭔가 이상한 겁니다.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딱 되셨죠, 일단. 자, 그다음에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가 물건의 하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시험에 많이 나죠. 권리의 하자입니다. 뭔가 상대방의 권리를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제일 첫 번째, 권리가 매매 목적물, 이 권리가 전부 다 매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소유권 권리 자체가 전부 다 제3자 거예요. 이럴 때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게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제대로 못 넘겨줬어요. 그러면 산 쪽에서는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권이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거는. 이게 내가 거인 걸 알고 샀어도 그 기일까지 못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해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인 걸 알았어도.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왜? 내가 거인 거 알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안 되고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전부일 때. 전부일 때. 일부가 그죠? 일부가 내가 거고 일부는 내 거고 이럴 때 그죠? 요 하얀 거는 제 거, 하얀 거 나머지는 내가 거. 이 상태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거죠. 요럴 때는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깎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요 부분 뭐 이 까만 부분이 없으면 이거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요 하얀 것만 갖고 있어 뭐 하겠습니까? 일부만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안날로부터 1년. 1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은 없어요. 왜? 이거는 내가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일종의 자기도 감수해야지. 그러니까 깎아달라고만 하는 거지. 깎아달라는 것도 1년. 해제는 안 돼요. 얘는. 알았으니까. 다르죠? 요게? 자, 여기만 딱 보시면 여기까지 보면 악의의 매수인한테도 뭔가가 있어요. 그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요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예컨대 100평을 산 겁니다. 근데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량 부족. 그죠? 100평을 샀는데 20평이 멸실되거나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이럴 때는 깎아달라고 할 수 있겠죠. 선의의 매수인은 깎아달라. 그리고 깎는 거 갖고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80평만 가지고는 도저히 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해지할 수 있겠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잖아요.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 똑같긴 하네요. 그죠?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이것도. 악의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20평이 이 사람 게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건 네가 감수해라 이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제한물권의 제한. 이거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용익물권, 그죠? 담보물권 이런 제한물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요거 빼고 제한물권들이 제한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거나, 그죠? 뭐 이런 걸 사게 된 거예요. 지상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상권이 떡하니 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상권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죠? 계약 달성을 못 한다. 그러면 해제시킬 수 있죠. 내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딱 샀는데 말이죠. 딱 보니까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 집 못 짓잖아요, 내가. 그럼 계약 해제하는 거죠.
근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 예컨대 지상권이 설정돼 있긴 한데 1000평짜리 땅에 한 20평만 돼 있는 거죠. 20평만. 예. 그러면은 나머지 뭐 980평으로 계약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요것도 1년. 그죠? 1년. 악의자는 없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 뭐 이럴 때는 저당권, 전세권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 얘도 있어요. 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당권, 전세권은 다 등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자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등기가 있는데 등기도 안 보고 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 요거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요거. 그리고 1년들. 그죠? 1년. 그리고 여기에 해제 있고요. 여기 대금감액, 제한 물권일 때는 요거 계약 달성을 못할 때 해제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표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특정물 매매와 종류 매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종류물 매매는 예컨대 콜라 예컨대 12개들이 한 박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12개들이 한 박스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종류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굳이 한 박스일 필요도 없어요. 12박스 했대요. 콜라 12개들이 12박스. 그 세상에 콜라 박스는 되게 많잖아요. 그죠? 똑같은 성질의 물건이 다수 존재한다. 종류물입니다. 이게 종류물이에요. 똑같은 품질의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특이점이 없는 물건이 다수개예요. 이게 종류물입니다. 12개들이 12박스를 나한테 배달해달라.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먼저 12박스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특정이라고 합니다. 종류물은 반드시 특정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당신 창고에 있는 콜라들 중에 12박스를 나한테 배송해 주십시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요거를 제한 종류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한 종류 채권이냐면 이 창고 안에 있는 콜라 중에 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제한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콜라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창고에 있는 콜라 중에 12박스를 달라. 이거를 제한 종류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제한 종류 채권도 어쨌든 특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계약을 했어요. 12박스 달라고. 특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는데 요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고 특정하기 전까지 여기에 예컨대 1000박스가 있었는데 이 중에 800박스가 부서졌어요. 그래도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행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근데 1000박스가 있었는데 그 1000박스가 다 멸실했다. 그러면 채무가 이행이 안 되죠? 그때 이행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 채권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이 당사자가 어떤 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채무불이행 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이행 불능 사유로 삼을 수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아직 200박스 남아있고 그중에 12개 줄 수 있으니까. 문제는 특정한 이후에 12박스를 특정했죠. 그러면 그것이 딱 이제 특정물이 돼버려요. 12박스 얘가 멸실하고 나머지 800박스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행 불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특정물이 됐으니까. 물론 이런 특정물에서는 대체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정한 이후에는 요로 가요. 특정물이 돼버리고 종류 채권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자, 특정물. 일반적인 거죠. 아파트 같은 거 매매 특정물입니다. 이럴 때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약의 달성을 못하겠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고요. 하자가 있긴 하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자 있는 부분만큼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걸 다 알고 있는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죠. 종류물 이거는 특정하기 이전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특정하기 이전 문제는 안 나와요.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 특정이 됐다. 그런데 특정 이후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빡 발생을 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근데 종류물이잖아요. 특성은 어쨌든 간에 콜라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있습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있어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종류물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콜라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되고 이것도 6개월이고 악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433페이지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해 났죠. 매해 납니다. 올해 당연히 나죠. 이거 안 내면 뭐 낼 게 없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 목적인 권리의 흠결이 있거나 권리의 객체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담보 책임을 면책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면책 특약도 가능한다. 하지만 제한이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발생 요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담보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뭐 담보 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은 뭐 할 수 없다. 무효이다 이거죠. 이거는 지나치게 매도인에게 유리한 규정이죠. 이런 것들은 무효다 이겁니다. 관련 문제 동시행 관계 예를 보세요. 예. 갑이 을로부터 병든 강아지를 구입해서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에 갑은 강아지를 돌려주고 을은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양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거죠.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의 관계. 그 밑에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아 병든 강아지를 구입한 경우에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강아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권리의 하자.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책임의 내용 보세요. 자, 선의 악의의 매수인의 해제권. 선의 악이 가리지 않고 해제권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의 귀책사유 유무나 매수인의 선의 악이 불문하고 최고를 요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매도인이 뭐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또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행이익 배상이기도 하고요. 이행이익은 뭐 하여튼간에 시세 차익 이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자, 책임의 내용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4번이 좀 중요하죠. 자, 매수인은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부족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일부 해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라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면 안때로부터 1년, 악의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게 기간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자, 요건에서는 3번이 중요하죠. 자, 요건 일정 수량의 확보가 목적일 때가 그래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특정물의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적을 계약에 표시하고 수량을 기초로 대금을 정한 매매만 말한다 이거죠. 예컨대 이 땅 전체를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전부 사는 거에 목적이 있다. 이거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에요. 나는 100평이 필요하고 그 100평이기 때문에 산다. 이럴 때가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땅 내가 다 살게. 그냥 이게 통째로 넘기면 돼. 이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뭐 평방미터를 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100평이 필요하고 100평이기 때문에 샀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의 주안점이 돼야 돼요. 이게 수량 지정 매매가 되는 거죠. 뭐 1제곱미터당 10,000원으로 총 100제곱미터를 매수하되 미달하면 매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수량 지정 매매가 됩니다. 자, 그렇고요. 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그리고 악의의 매수인은 권리가 없고, 그리고 제척 기간은 1년. 제한물권. 책임의 내용 보세요. 책임의 내용에 동그라미 1번. 용익권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1년이죠. 물론 손해배상도 됩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할 수 있고요. 저당권, 전세권. 이것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동그라미 1번에 딱 이렇게 별표 치시면 되고, 옆에 딱 넘어가셔서 책임의 내용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치시면 돼요.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고, 또 재산 출연으로 보존한 행위를, 소유권 보존한 때는 자기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그거죠.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의자가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당권, 전세권이 있는지는 등기 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박스 책에 있는 거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서는 이거는, 자, 권리는 제대로 넘어왔는데 물건 자체 문제가 있는 거죠. 특정물 매매, 바로 이 물건이라고 딱 정해진 거, 뭐 강아지를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거죠. 하나밖에 없는 물건, 대체 불가능한 거. 자, 실제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 그죠? 이상적 상태와 현존 상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게 하자죠, 하자. 자, 하자는 어떤 경우에 있느냐? 자, 통상적인 용도와 계약 당사자의 목적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물건, 내가 개를 사는데 예컨대 이거 뭐 순종 마르티즈다 해가지고 막 200만 원 이렇게 샀는데 딱 알고 보니까 얘가 약간 잡종이다. 이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개는 개더라도. 그러니까 이 개가 참 신분에 따라서, 그죠? 대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람보다 더 대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똥개로 태어나느냐, 아니면은 진짜 그런 순종 혈통의 그런 개로 태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운명이. 참 신분 사회가 거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자 판단의 시기는 계약 성립 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옆에 44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이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제척기간 이거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종류매매, 종류물 매매에서는 특정이 된 후에만 문제가 됩니다. 특정되기 전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류매매는 이제 그 똑같은 물건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담보 책임이 문제가 없고 특정된 이후. 근데 종류물이라는 특이점은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자, 44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 요게 좀 특이합니다. 종류물에서는 다른 콜라 박스로 대체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443페이지 경매하고 밑에 채권 매매는 하나씩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경매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성립 요건 권리하자 땡땡 돼 있죠. 경매 목적물에 이제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에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 별표해 놓으세요. 경매는 물건의 하자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예컨대 내가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았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아파트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거 안 할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낙찰 받으면 이렇게 이게 보면은 경매 사이트에 보면은 뭐 아파트도 막 사진 찍고 여기 동그라미 해놓고 요 집 이렇게 뭐 표시해 놓는데 내부는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전 주인이 여기 살다가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집도 쫓겨나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집. 그거는 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경매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뭐 돈 깎아주고 이러면은 경매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보장 안 해요. 그거는 경락자가 알아서 책임져야 돼요. 응? 그런 경우도 전 제법 많이 봤어요. 그죠? 참 깝깝하죠. 그런 경우. 책임의 내용은 뭐 계약 해제권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권 이런 거 이거 권리 하자일 때만입니다. 권리 하자일 때. 계약 해제권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고 그죠? 대금 감액은 이걸로 자기가 손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깎아주세요 이 돈으로 어떻게 뭐 안 돼요 뭐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권 원칙적으로 경매로 인한 하자 시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라고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알고도 이 사람이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입증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교과서에 써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쉽게 현장에서 인정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입증이 돼야 돼요. 다 입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매매. 이건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국채도 매매하고 그죠? 회사채도 매매하고 많이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매매계약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계약 당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변제기 X 이렇게 놓으세요.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CF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참조하자 이런 뜻인데 여기에다가 변제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X 이렇게 하세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채권을 매매했을 때 그거는 담보 책임은 어느 기점? 내가 넘길 때의 시점이지. 이 채권도 어쨌든 변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제기에 돈을 제대로 갚을 거다. 이거를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거예요.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은. 근데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은 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정말 잘 가네요. 잠깐 쉬었다가 환매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